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법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내용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죠. 막간을 이용해서 여쭤보면 투자하고 계신가요? 한번 500만 원 갔을 때 되게 한동안 되게 길게 500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0.5비트를 팔았거든요. 네. 그 얼마나 그게 계속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녕하세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의 훈훈한 호스트 김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또 훈훈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도 심상치 않은 저희 게스트를 모시고 가상자산 투자 혹은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콕콕 찝어줄 달콤한 소금 같은 단짠단짠 한서희 변호사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디지털 자산 혁신산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심상치 않은 게스트로 초대가 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설레고 그렇습니다. 저희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것을 일단 환영드리고요. 일단 오시면은 제일 먼저 저희가 웰컴 드링크를 드립니다. 웰컴 드링크 드셔보셨죠? 호텔에 뭐 이렇게 웰컴 티?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스박스에 준비를 했는데 열기 전에 메뉴판을 보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드시겠습니까? 솔직히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이거 제가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뭘까요? 뭐길래 한번 먹어보고 싶었을까? 이거 드셔보셨나요? 네네. 저희 사촌 애기가 좋아해가지고 먹어봤어요. 이거 좋아요. 신기하다. 오늘 이제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아무래도 법 관련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관련 법들이 굉장히 좀 어느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굉장히 불모지였는데 많아져 버렸고, 근데 또 법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또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이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는 이제 7월 19일에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발효가 됐을 텐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 아닐까 싶어요. 말 그대로 이용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인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원래 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제 신고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뭐 고객 확인을 해야 되고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 법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내용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죠. 그때 막 FTX가 파산하고 이러면서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한편으로 된 사례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형사 사건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이후에 나아가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면서 우선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됐죠.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용자 보호랑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가장 먼저 들어갔고, 향후에 뭐 2단계 입법이 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내용들, 뭐 진입 규제는 발전은 아니지만 산업에 대한 뭐 진흥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금 1단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용자 보호랑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 관련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방금 얘기하신 이용자 보호법 관련한 내용이랑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사실 과세를 한다 만다 이렇게 여러 차례 번복이 되어 왔고 유예가 되어 왔고, 최종적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는 거래되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게 지금의 이제 합의인데 최근에 또 얘기가 달라지고 있죠. 이게 금투세와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시행 예정인 법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당정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원장 후보께서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유예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당정의 입장은 폐지로 알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사실 이제 금융의 영역은 아니지만 투자 수단에 대한 어떤 과세이기 때문에 함께 유예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정에서도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 과세도 유예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밝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뭐 세금을 내는 거를 좋아하는 투자자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없는데, 세금 내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이게 3번이나
유예가 된 거야? 2020년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횟수로 치면 거의 한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유예가 됐던 어떤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시장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이 뭐 세금을 이제 부과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첫 번째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두 번째 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대선 때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 과세가 유예가 되어야 한다는 게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유예가 된 걸로 기억이 돼요.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국세청에서도 이거를 세금을 또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과세와 관련된 준비 시스템이 절차.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 준비도 이제 최근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이제 준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과세가 좀 유예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과격한 이 열성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식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거는 회계 장부가 하나잖아요. 예탁결제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굉장히 많고 해외에서 또 거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디파이 같은 수단으로 또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가 매매 차익을 보면 그거에 기반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계속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과세가 되기로 결정됐을 때는 선입선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선입선출이면 이제 먼저 네, 들어간 네, 네. 거를 먼저 산 걸 먼저 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산 게 먼저 이제 취득가액으로 공제가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걸 조금 이제 전체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얼마 뭐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걸 산 금액 있잖아요. 산 금액이 이제 취득가액이고, 그 취득가액을 우선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고, 거기서 또 이제 기본 공제 한도인 250만 원 또 빼주고, 그러면 거기서 남은 금액에다가 20% 더하기 2%, 그러니까 이게 기타 소득이니까 20%, 지방세 2% 해서 22%를 곱해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50만 원은 확정액이니까 뭐 상관없는데 취득가액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가상자산 시세가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나는 가상자산 뭐 10,000개를 샀을 수도 있고,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0,000개씩 사는 분도 있고 하니까, 뭐 비트코인도 하다못해 0.1개씩 내가 10,000번을 샀으면 그 10,000번 너무 많나? 0.1개씩 뭐 10번 샀다 그러면 이제 한 개가 되는데, 그거를 뭐 0.01개 팔 수도 있고 0.02개 팔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입선출 방식이 되게 불합리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 지갑에서 막 이전되어 오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이거를 계산할 거야? 라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입선출이 이상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우리가 평균을 내서 빼자. 두 번에 걸쳐서 두 개를 샀으면 이제 두 번 샀을 그 각각 가격 더하기 각각 가격에다가 그 수량을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도록 바꾼 게 이동평균 방식이에요. 현재까지는 이제 거래소에서 취득한 거는 이동평균 방식, 거래소 이외에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총평균액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얼마 전에 기사 라는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총평균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총평균법은,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예를 들어서 3번을 샀다. 그리고 각각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가격에다가 그때마다 샀던 수량을 곱해서 총 합계하고 나누기 총 수량 하면은 과세 기간 1년 등간에 이제 평균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매수 금액으로 하고, 매도 금액도 마찬가지로 뭐 2번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마다 팔았을 때 금액 곱하기 수량, 팔았을 때 곱하기 수량을 각각 더해서 이제 총 수량을 나눠서 평균 매도 금액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총평균액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총평균액 방식으로 해도 디파이 같은 데서 산 거를 개인이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과세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디파이, 또 해외 거래소, 네. 해외 거래소 중에 이제 협조가 되는 거래소는 괜찮겠지만 안 되는 거래소들에서 거래한 내역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불분명해질 수가 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회피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종합적으로 이번에도 유예가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유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당정에서 유예를 이야기하시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기류도 약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정치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 보도에 보면 금투세 유예나 뭐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금투세가 유예되면 사실 이 가상자산 과세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유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이제 연말까지는 시간이 뭐 짧다면 짧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예를 결정할 정도의 시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예를 기대해 봅니다. 유예가 네. 꼭 되면 좋겠네요. 아, 네. 그러니까 유예가 안 되면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암호화폐 어떤 시장의 가격 움직임에 또 영향을 적지 않게 줄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엄청난 요소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니, 주식만 해도 11월 되면 폭락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연말 네. 결산도 해야 되고 네. 회계 처리도 해야 되니까. 그 양도소득세를 이제 내는 사람들이 그때 던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2014년, 15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고래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그렇죠. 사람들이 거래소에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다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마운트 국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독일 정부 때문에 떨어지는 거나 우리나라 세금 때문에 떨어지는 거나 떨어지는 건 비슷한 거죠. 그래서 또 떨어질 수도 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쭤보면 투자하고 계신가요? 저는 다른 건 안 하고 네. 이제 다른 건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내부 정보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 비트코인만 조금 옛날에 사놓은 거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정도예요. 샀다 팔았다 하진 않으시고. 사실 한 번 조금 팔았었어요. 언제? 한 번 500만 원 갔을 때 되게 한동안 되게 길게 500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제가 0.5비트를 팔았거든요. 네. 그 얼마나 그게 계속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돈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때는 그게 250만 원이었는데 그 250만 원을 내가 어디다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0.5비트를 날렸구나. 어디다 쓰셨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네, 기억 안 기억 나신다고. 안 나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그럼. 그냥 그것만 해놓고 안 하는 거죠, 사실. 사실 투자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요즘 또 투자하면은 AI 아닙니까? 투자는 잘 모르지만 AI 주식 갖고 계신가요? 엔비디아를 갖고 있다 팔았어요. 언제 파셨어요? 오늘 오늘. 오늘 새벽에 팔았어요. 오늘 새벽에 무슨 특별한 마음의 이유라도. 이제 트럼프다. 이제 트럼프다. 트럼프 관련주로 사야 된다 이런 굉장히 마음으로. 트렌디한 투자를 즐기시는. 이런 막 투자 권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적당히 걸러서 알아서 네. 하겠죠. 네. 본인 입으로 투자 전문가 네. 아니라고 네, 하셨으니까. 투자 전문가는 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짜 꼬라박는 많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 사실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너도 나도 트럼프 시대에 그런 무슨 주식이 올라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트럼프 시대가 돼도 AI 주식이 잘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조금 가르마를 타보면 AI 주식은 엔비디아를 갖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뜨게 됐던 건 2년 정도 전에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챗GPT라는 생성형 AI 내면서 사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생성형 AI가 조금 돈벌이가 되는 산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생성형 AI 자체가 뭐 많은 산업에 기반이 돼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생성형 AI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 판검사를 다 AI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때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목이 법조인 대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갑자기 목이 메셔가지고. 아니에요. 판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 계신 판사님이 그것과 관련된 석사 논문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읽고 사실 제 채널이 조그만 게 있거든요. 거기 소개한 적도 유튜브 있었는데 채널? 네네. 말도 안 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해외 특히 유럽에 아주 소액 사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2억 원 이하의 사건 소액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대리인 없이 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그런 소액 사건들은 AI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구 취지를 변호사가 뭐 정리하는 대신에 그것도 이제 어떤 시스템이 대신 정리를 해주고, 당사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구 취지가 정리가 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상호간에 이제 소장과 답변서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판결문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면 그거는 AI 판사를 나는 원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나라도 있고 거부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신청을 벌써? 해서 그걸 쓸 수 있는 나라 있고, 소액 사건은 무조건 이걸로 하되 이제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는 사람이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런 나라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시스템 자체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국가가 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래서
향후에 당연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되게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고 인지 편향 뭐 되게 심하고 판단의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와 같은 종족이 오류를 범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오류를 범하는 거에 대한 허용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간 판사가 나한테 내린 결정이 조금 틀리는 건 수용할 수 있어도 내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기계가 내린 판단이 만약에 틀리다면 그건 아무도 용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은 하겠지만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데 대한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나보다 뛰어나다는 거를 수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AI로 만약에 재판을 하거나 뭐 법조에서 좀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AI가 활성화된 다음에 컨텐츠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맞아요. 없었던 컨텐츠들도 많아요. 가령 이제 유튜브에 보면 AI로 목소리를 바꿔주는 컨텐츠가 있어요. AI 임재범 이러면 임재범 씨가 부르지 않은 노래를 마치 임재범 씨가 부른 것처럼 바꿔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컨텐츠 만드는 입장이니까 저작권 이슈가 엄청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저희 제작진이 오늘은 AI 얘기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AI로 만든 노래를 맞추는 퀴즈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 곡 중에 두 개가 AI. 이것도 맞추면 100만 원 주나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6퀴즈 정도 크면 네. 어쨌든 뭐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죠. 가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네,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어렵네요. 첫 번째가 장기하 씨가 부른 밤양갱, 두 번째가 거미애 씨가 부른 눈의 꽃, 세 번째는 박효신 씨가 부른 그런 일은. 어떤 게 사람이 부른 걸까요? 1번인가요? 저는 2번 같아요. 뭐야,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두 번째. 와! AI가 불러준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독자분들 궁금합니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수준이 사실 오늘 저희가 틀어준 것보다도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는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시대에 이제 어울릴 것 같은 어떤 그럼 뭐 사셨어요? 아, 엔비디아 팔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 아, 그걸 사고 테슬라도 조금 샀습니다. 변호사 안 하셨으면 비트코인 아니라 민코인 사셨을 약간 그런 성향이신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 민코인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사진 않고 네, 구경만 하고. 그림의 떡. 그리고 뭐 앞으로는 방산주를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전 요즘- 근데 잘 몰라요. 아, 전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적당히 그러면 네. 걸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서희 변호사님과 함께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요? 네, 네. 목소리가 맛이 갈 정도로 재밌었어요. 아, 오늘 굉장히 근데 그 평소에 비해서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AI처럼 말씀 평소에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정말 즐겁게 대화를 많이 나눈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니 제가 세미나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되게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네. 저는 약간 긴장하면 그런 모드가 아. 돼요. 네. 긴장하면 되게 약간 좀 사무적이고 차갑게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오. 근데 오늘은 아무튼 좀 해피 모드예요. 아, 왜냐면 방송 보고 또 네. 유튜브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아, 근데 네. 굉장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새벽에 바로 엔비디아를 팔고 이제 트럼프를 갈아타야겠다 이런 분. 이 시간 이후로 뭐 법 말고도 투자 관련해서도 또 섭외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네. 드셨던 뽀로로 밀크맛 네, 네. 사실 이제 저희 후불제라서 결제를 하고 가셔요. 아, 진짜요? 네. 좋습니다. 뭐. 네. 저 오늘 즐거웠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혹시 또 저희가 법 관련해서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 모실 일이 있을 때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고요. 놀러 주실 거죠? 아, 네, 그럼요. 저희 인사가 있습니다. 이제 게스트분들 이제 같이 하는데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개야. 아까운 되게 더워요. 이 사람이 누구나 약간 애착, 집착 이런 아이템 있잖아요. 이게 이제 PD의 집착 아이템입니다. 아 진짜로요? 이거 꼭 입혀보고 싶다. 코지한테 저희한테